3. 대차항수. 이제 만유, 윤례에 의해 원으로 이루어진 삼천세계가 이루어졌다. 별들도 만들어졌고 그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도 만들어졌다. 행성 가운데는 적당한 조건이 조성되어 생명체들도 생겨났다. 멋진 초록 행성들이 우주의 그림을 한층 더 아름답게 장식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한 곳만 골라 탐험해보자. 이왕이면 우리 별 지구가 제격일 것이다. 타임머신을 지구에 착륙시키고 잠시 내려서 바깥 공기를 마셔보자. 진하디 진한 산소를 깊이 들이마시며 산책을 해보자.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발이 땅바닥에 철썩 달라붙어 있다. 한 발을 들어 앞으로 옮기면 그대로 땅에 들러붙는다. 제자리에서 높이뛰기를 해봐도 겨우 그저 몇십 센치밖에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어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감옥이 따로 없는 곳이리라.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4차원 세계에서는 이런 압박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말이다. 4차원에서는 마치 한 마리 새처럼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었다.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들어보니 묵직한 느낌이 난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무게가 느껴지다니 말이다. 우리는 3차원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 이곳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4차원 세계에 살다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충격의 여파 가운데 첫째는 질량이다. 사방팔방이 온통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말이다. 질량을 통해 세상이란 뭔가 속이 꽉 차 있는 유의 세계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사실 질량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보만 있을 따름이다. 정보가 마치 질량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미고 있다. 그래서 유로 착각하게끔 만든 세상, 환유의 3차원이 실감나게 펼쳐져 있다. 정보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3차원의 세계, 참으로 기묘한 곳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폐쇄적인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행을 하지 않고 머리 아픈 얘기만 늘어놓으니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행의 참맛은 겉의 풍광보다 그 속에 담긴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은가. 그러려면 여행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물질을 보고 그 무게를 느끼면서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3차원에 갇히게 됨으로써 느껴지는 착각이다. 물질은 유가 아니라 힘이다. 4차원에 대한 저항값, 즉 대차항수라는 힘의 산물이다. 3차원은 4차원의 저항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시공을 비롯한 모든 물리법칙은 대차항수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간과 공간도 예는 아니다. 그런데 물질을 쪼개 미시의 양자색으로 향하면 상대성 이론은 먹통이 된다. 왜냐? 4차원에 근접하게 되면서 저항값 자체가 극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운동과 위치가 상호 불명확하게 되고 상태 공정과 같은 신기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거시세계든 미시세계든 4차원의 설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3차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힘과 운동의 세계를 4차원 시각에서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일례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광속 불변의 원칙을 상수로 삼았지만 가끔은 원리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을 때 마지못해 상수를 채택하여 쓰기도 한다. 여기서 상수란 변수에 대해 항상 일정한 값을 취하는 양을 말한다.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현상은 4차원에 대한 대차항수 때문이지 빛의 속도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질량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물리학에서 질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단지 폐쇄된 정도를 나타내는 에너지 값일 뿐이다. E는 대차항수. 매우 간단한 공식이어서 이것을 어디다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이다. 하지만
3차원의 에너지가 4차원에 대한 저항값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옷으로 치면 첫 단추에 해당한다. 첫 단추를 맞게 꿰지 않으면 그 단추들이 어긋나게 되듯 이는 대차항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주의 전체상을 볼 수 없고 그저 부분적인 속성들만 간헐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힘을 대차항수로 통일하고 물질이 아닌 정보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자각하게 된다면 필히 한 단계 더 높은 문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대차항수, 정의, 4차원의 질서에 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저항 에너지의 값, 줄여서 저항값이라 한다. 속성 1. 대차항수는 4차원에서 3차원의 물질과 질서를 바라보면서 성립된다. 2. 대차항수는 4차원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물질들을 정보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3. 대차항수가 작을수록 에너지나 질량, 폐쇄성은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진다. 4. 대차항수가 클수록 에너지나 질량, 폐쇄성은 높아지고 속도는 느려진다. 5. 대차항수에 비례하여 4차원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제5절 생명의 화생과 진화 1. 원시령의 물질화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세계의 탄생과 종말에 대해서 살펴봤다. 4차원 세계 일부에서 폐쇄된 공간, 즉 3차원이 생겨났고 연이어 4차원의 저항을 갖는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것을 대차항수라 하는데 달리 명칭하면 물질이다. 물질이란 질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 최초의 물질은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맨 처음 모습을 드러낸 원초 블랙홀이었다. 이놈이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4차원을 흉내내어 원운동을 시작했고 이로써 무수한 별들과 행성들이 생겨났다. 이제 3차원 물질계가 창조되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물질계를 개척할 주체, 바로 생명체이다. 생명체가 빠진다면 우주란 그저 텅 빈 박물관처럼 쓸쓸하기만 할 것이다. 이제 생명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고 진화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생명체의 뿌리를 알려면 우선 4차원에 살던 원시령에 주목해야 한다. 원시령이란 근곤 태극의 원신의 방향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자율반응체이다. 이들이 물질과 결합하면서 생겨난 것이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생명 탄생의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원시령들이 3차원 물질과 결합하는 장면에 시간을 맞추면 된다. 그런데 막상 창밖을 보니 원시령들이 물질의 옷을 입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원시령들이 3차원의 물질들과 결합하기 위해 수도 없이 머리를 들이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세상에 생각대로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원시령들은 본능적으로 3차원의 물질과 결합하면 자신들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로또에 연속으로 10,000번 당첨되는 확률이랄까? 그러니 원시령들의 시도는 허무한 결과만을 불러오고 말았다. 그런데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우주의 시공이 막대하고 변수가 부지기수가 아닌가. 확률의 희망을 걸고 타임머신의 시간을 10,000년 단위로 옮겨가며 관찰해보자. 역시 시간의 이야기라든가 어느 한 지점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물질과의 결합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원시령이 물질과 결합한 것이 맞을까? 타임머신을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살펴보니 과연 물질이 꿈틀거리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광경이 눈에 띈다.
보면 볼수록 놀랍고 신기한 광경이다. 딱딱하게 굳어 고물처럼 보였던 물질이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실로 경이롭기만 하다. 그런데 이 원시력은 어떻게 화생하는 데 성공한 것일까?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3차원 물질 가운데 4차원에 최대한 가까운 놈을 선택하여 한 우물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된다. 딱딱하지 않고 최대한 물렁하면서도 기본 구조가 열려있는 놈을 고르는 것이 열쇠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기의 비율이 적당한 가운데 물 속에 있으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 있는 물질들 가운데 아미노산처럼 적당히 말랑말랑하며 열려있는 놈을 찾아 결합을 시도하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를 치환하는 방법을 재빨리 터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옷을 입는 동시에 에너지 부족에 의해 죽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미토콘드리아가 나오면서부터 해결하게 된다. 아무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원시령들이 이런 조건의 물질을 찾아 결합을 시도하게 되고 실패를 거듭하다 드디어 원시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생명의 화생, 실로 우주 그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경이로운 사건이다. 아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주에는 수많은 창조가 있지만 생명에 견줄 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나 할까? 물질과 결합하는 순간 원시령들이 지녔던 정보들이 망각되고 만다. 차원이 바뀌면서 기존의 정보는 가라앉아 잠재되고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위해 비워지게 된다. 즉 새로운 3차원의 창조를 위해 공백이 조성되고 이 때문에 4차원에서의 기억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갑갑한 물질의 옷을 입고 있으니 새로운 정보 수집과 판단에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 4차원 디지털 세상에 살다가 3차원 아날로그 세상으로 이사를 왔으니 당연한 일이다. 원시령들은 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물질의 옷을 입었지만 이 두 가지 제약에 의해 개체의 고유의 특성이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원시령들은 또다시 궁리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옷을 최대한 4차원에 가깝게 만들어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이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장기적 과제이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사용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물질의 옷이란 것도 한정된 시간밖에는 쓸 수 없다. 일정 시간이 되면 옷이 다 해져 쓸 수가 없다. 바로 죽음이다. 그렇다고 죽지 않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연장, 즉 물질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리하게 된다. 원시령들은 오랜 시도 끝에 결국 사상의 내기둥을 꽈서 자기 복제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DNA는 유전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로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의 네 염기가 결합된 핵산을 말한다. DNA에 의한 종족 보존. 이것은 3차원 그림의 구도가 뒤바뀌는 또 한 번의 역사적 쾌거였다. 이제 끝도 없는 릴레이 경기가 시작된다. 바통만 잘 넘겨주면 언젠가는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후손을 남겨놓고 죽기 때문에 편리한 육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후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그런데 시간만 확보했다고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활용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한다. 변화를 해야만 진화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변화란 늘 긍정적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잘못하면 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화할 수 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려는 말처럼 변화를 도외시에서는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예외 없이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 남성이라는 독특한 성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사실 원시 생명체에는 성별이 없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DNA끼리 섞여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늘 제자리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다른 DNA를 섞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게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남성을 만들어서 생식세포로 섞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고의하게 보면 남자의 무례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해 여성을 만들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적 사실은 그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태아를 보더라도 잉태되고 일정 기간 동안 여성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다 테스토스테론의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면서 남성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젖꼭지를 비롯한 여성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흔적이 남게 되면 성별의 혼선이 오면서 동성애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성의 창조. 이유와 어찌되었든 음양이 합득하여 창조를 이루게 되었으니 참으로 보기 좋은 그림이리라. 그런데 변화를 위한 행보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남성으로부터 DNA를 얻어 변화를 꾀하는 것만 가지고는 진화가 요원하기만 하다. 자체적으로도 DNA의 변화를 꾀해서 새로운 방향을 계속해서 타진해야만 한다. 여기서 출현한 것이 바로 돌연변이다. 돌연변이. 천재도 나올 수 있고 반면에 바보도 나올 수 있으리라. 근데 문제는 이것이 현재의 질서를 부정하여 생명체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뜻이다. 어쨌든 생명체는 진화를 위해 본능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려 하고, 이것은 암세포를 비롯한 무수한 질병을 초래하게 한다. 개별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암세포가 심히 못마땅하겠지만 진화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다. 암세포와 같은 돌연변이에 의한 희생이 쌓여 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질병이라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들만의 불행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인류 전체의 진화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여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돌연변이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 남성이 돌연변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왜냐? 남성이란 것 자체가 새로운 DNA를 섞어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의 예만 살펴봐도 그렇다. 미토콘드리아에 돌연변이가 생겨나면 여성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제거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아무튼 진화라는 명제가 부각되면서 생명체는 더욱 다양해졌고 변화는 보다 활발해졌다. 2. 인간의 탄생. 다시 타임머신을 생명 탄생의 순간으로 맞춰보자. 그리고 장소는 4차원 공간에 두자. 그러면서 3차원으로 윤회하는 원시령들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이다. 3차원 물질의 옷을 입었던 생명체들이 죽으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예전처럼 축구공 같은 얼굴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을까? 이제 원시령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생명체로 태어난 적이 있게 되면 원시령의 모습은 잃게 된다. 생명체로 있었을 적의 정보가 사후의 세계로 옮겨가면서 모습 또한 변하게 된다. 이때부터 원시령이란 말 대신에 그냥 신이라 한다.
사실 축구공 같은 원시령의 모습은 식상하다. 폼이 안 나지 않는가? 축구공 두 개가 얼굴을 비비면서 사랑을 구애하는 그림을 떠올리면 그저 웃음만 나온다. 아무튼 물질을 통해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바꾸게 되니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만족의 끝은 없는 것일까? 신은 바뀐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계속해서 형상을 바꿔나간다. 끊임없이 얼굴을 바꿔다르니 도무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훗날 족보를 따지기도 어렵게 생겨버렸다. 이렇게 지나고 또 지나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르게 된다. 마침내 신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육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얼굴도 예전보다 멋져 보인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어도 감동적일 것 같다.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마음에 드니 이름을 지어야겠다.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구비됐으니 이런 뜻으로 영장류라 부르자. 그렇다면 영장류라 불리는 놈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주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날 텐데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모습이 제각각 다를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진화의 궁극에 이런 영장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단순화와 효율화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영장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뱀처럼 기어다니는 상태는 어떨까? 팔다리가 없어 단순하기는 한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뱀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다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팔다리를 모두 걸어다니는 데 쓰면 어떨까? 이 또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 발로만 걷고 두 팔은 잉여 차원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 잉여 에너지인 두 팔은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팔이 만들어내는 창조와 더불어 두뇌 또한 점점 정교하게 발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 소화에 솟던 두뇌 에너지가 남아 돌면서 창조에 더욱 힘을 쏟게 되고 여기서 최고도로 진화한 인간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별에서든지 외계인은 두 발로 서서 두 팔을 활용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꼬리나 털 같은 것은 일찌감치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는 가슴이나 등에 붙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팔다리가 셋 또는 넷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앞서 말했던 단순화에 역행하게 된다. 물론 효율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손실이 크기에 이렇게 진화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눈, 코, 입, 귀는 어떨까? 이 경우도 단순화와 효율화의 방향에 따라 지구의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4차원의 영향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음양의 힘이다. 음은 두 갈래의 힘으로, 양은 한 갈래의 힘으로 각각 작용한다. 음력은 수렴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비워야 하고 여기서 힘이 양쪽 갈래로 분산하게 된다. 반면 양력은 지니고 있던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흩어진 힘을 한 공간에 모아 터뜨리며 분출하게 된다. 이런 원리의 각에서 얼굴을 뜯어보면 눈과 귀 그리고 콧구멍은 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엄적 창구가 된다. 따라서 두 개의 구멍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입은 자신이 지닌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양적 창구이고 그래서 한 개로 이루어진다. 입이 두 개라고 가정해보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외계인은 지구의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각설하고 이제 영장류까지 생겨났으니 진화가 완성된 것일까?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면 아직도 허점투성이다. 영장류에도 상품의 좋고 나쁜 질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신들은 다시 최대한 다듬어 양질의 영장류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등급으로 합격 마크를 달고 나온 제품이 출시됐다.
바로 인간의 탄생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우주 창조의 결정판이다. 영장류 중에서도 어떤가는 인간의 탄생. 이제는 정말 끝인가? 상대계의 완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뿐이다. 이렇듯 인간 또한 완성품이 아니다. 그냥 1등급 품질의 영장류일 뿐이다. 인간 내면의 질적 차이를 감안하면 그 품질도 실로 천차만별이다. 1등급이라 하기엔 창피한 불량품도 셀 수 없이 많으니 말이다. 그래서 인간의 등급을 영역이라 부르며 3천에서 9천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4천이 평균 영역이고 3천은 조금 모자란 영역이다. 4차원을 기준으로 보면 전자를 신명, 후자를 귀신이라 한다. 영역이 5천을 넘어서면 품질 보정이 따라 붙는다. 영역 5에서 6천을 신선이라 하고 7에서 8천을 천신이라 한다. 그리고 영역 9천을 넘으면 최고 등급의 품질인 불보살의 영예가 주어진다. 진화의 궁극에 이른 인간 또한 이렇게 품질 차이가 천냥지차이다 보니 인간계 자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제는 다른 종을 찾지 않는다. 왜냐? 인간은 스스로 태일로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영역의 분류 1천 원시령, 식물령, 세포령, 세균령 2천 동물령 3천 저금령, 귀신, 정혼, 혼백, 백령 4천 중령, 신명, 홀령 5천 지선, 입선, 초선 6천 신선, 선신, 설령 7천 영선, 양선 8천 천신, 천선, 천종, 천구, 천군 영역 인간의 영적 용량을 따져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억지스러울 수 있다. 정신이란 것은 마치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안개처럼 모호하여 쉽게 재단하여 구분할 수 없는 까닭이다. 허나 잡히지 않는 공기 속에도 그 성분 차이가 있듯 정신 또한 그 이면의 질적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영역을 가르는 기준은 한마디로 넓은 시공을 배경으로 한 정보력과 창조력에 있다. 양질의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여 창조활동을 얼마나 아름답게 펼치느냐에 따라 영역의 등급은 나누어진다.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정보와 창조라는 두 잣대에 의해 자신이 지닌 정신은 평가받게 된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영역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신을 무 쪼개듯 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표와 같이 대략적이나마 그 향방을 가늠할 수는 있다. 영역 조경표 1. 차원 육감 0. 물리 1. 상질 2. 실존 3. 2. 이성 맹신 -2. 신앙 -1. 원종 1. 귀의 2. 3. 해명 무식 0. 지성 1. 경물 3. 해공 5. 영역은 정신의 차원과 이성의 상태 그리고 그 지혜의 정도를 따져서 그 등급을 정한다.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영역이 높게 나오게 되는데 대략 10점 만점이면 7천 이상,
8점이면 6에서 7천, 5에서 6점이면 4에서 5천, 3에서 4점이면 3에서 4천, 그리고 2점 이하면 3천 미만으로 보면 된다. 제6절 차원의 실상 1. 차원의 이해. 이제 우리의 시간여행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3차원 물질계가 되었다. 담백하고 유연한 4차원의 수채화보다는 투박하고 묵직한 3차원의 유화가 우리에게 익숙해서인지 마음이 좀 더 끌리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3차원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4차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는 주제에 대한 감상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임머신을 잠시 정지시키고 차원의 실상에 대해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 차원이란 것은 시공이 굴절을 이루어 마디를 이루어 놓은 경계를 말하는데 모두 합쳐 5종류가 있다. 그 중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의식은 3차원에 맞게끔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4차원, 더 나아가 5차원이라 하면 그 개념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가동해 고대의 시기로 가보자. 지구상의 아무 나라나 골라 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생활상이 기상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현상,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비로움 그 자체이다. 계절에 따라 뒤바뀌는 기온,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불어오는 바람과 숱한 기상현상들은 조물주가 내려주는 선물 혹은 징벌로 여겨진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면 을에 제단을 쌓아 기우제를 지내고 풍수해가 거세게 몰아칠 때면 어김없이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해로제를 올린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곧 경배의 대상, 신인 것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자연을 동경하고 경외시하는 것일까? 그것은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지는 신비감을 초래하여 온갖 상상을 불러오게 한다. 그 상상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결합되어 가상의 신을 창조하고 그 신이 세월을 먹으면서 더욱 거룩하게 다림질되는 것이다. 자연과 실제에 대한 무지. 여기서 온갖 종교가 양산된다. 타임머신을 타고 공중에서 이들의 생활상을 내려다보면 마치 2차원 평면에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지표면에 달싹부터 살아서는 기상변화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 하지만 지표면에 사대를 세워 입체로 생활 반경을 넓힌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럼 그때로 타임머신을 움직여보자. 근대에 이르자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됐고 드디어 라이트 형제에 의해 비행기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선까지 출현하게 되니 인류는 지표면을 완전히 벗어나 입체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 입체적 시각은 인류를 오랜 기간 동심에 적게 했던 기상현상의 신비를 벗게 하였다. 그것은 알고 보니 조물주가 기분에 따라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었다. 그저 지축의 경사와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정 궤도에서 비롯되는 자연현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평면의 문제는 그곳에 높이를 세워 입체가 될 때 비로소 풀려지게 된다. 일례로 수학을 보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직접 매스를 들려 하지 않는다. 단순한 문제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곧바로 손을 대서는 헤매기 일쑤이다. 그래서 수학은 관점을 한 단계 높여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는다. 관점을 높일수록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원래의 관점으로 되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이유로 수학은 가장 높은 관점인 공리와 그 아래 관점인 정리,
그리고 맨 밑에 온갖 문제들로 뒤덮여 있는 수식으로 나뉜다. 이처럼 어떤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거나 차원을 높여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다. 차원의 문제에 다다르면 인간의 관점은 그 벽에 막혀 단절되거나 먹통이 되고 만다. 차원이란 것은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차원 선은 2차원 면에 포함되고 2차원 면 또한 3차원 입체의 단면을 이룬다. 그렇게 3차원 입체란 것도 4차원의 한 단면이고 더 나아가 5차원의 일모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5차원은 고사하고 4차원도 알 수 없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3차원의 폐쇄성이 우리의 의식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4차원에 대한 정보를 모조리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3차원 입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1차원과 2차원이 3차원의 품 안에서 존재하듯 3차원 역시 4차원 속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3차원의 폐쇄적 정보에 갇혀 까맣게 잊고 있다. 그렇다면 4차원에 대한 실상을 다시금 일깨워주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대창수라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보다 큰 영적 정진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힘들다. 4차원은 한마디로 열린 세상이다. 열린 세상을 3차원의 닫힌 세상에서 가늠하려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좌정, 관천이 따로 없는 일이다. 1차원은 선이다. 만일 당신이 1차원의 존재라면 선들이 어떻게 보일까? 당연히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슨 수를 써도 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점의 특성을 파악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선을 그려볼 뿐이다. 2차원은 면이다. 이것도 앞의 문제와 동일하다. 2차원의 존재는 면을 결코 볼 수 없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선뿐이다. 선을 조합하여 상상으로 밖에는 면을 볼 수 없다. 3차원은 입체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입체를 볼 수 있는가? 분명 사람들은 입체를 보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 3차원에서는 2차원 평면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사실 눈의 망막엔 위아래가 뒤집힌 2차원 이미지가 맺히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아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 평면 조각을 상상으로 이어붙여 가상의 입체를 그려냈다. 실제 입체를 보는 것이 아닌 뇌의 뉴런들이 상상으로 그려낸 것들을 볼 뿐이다. 어차피 상상인데 좀 더 멋지게 보면 어떠래?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색을 꾸며서 입히게 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색은 우리의 뇌가 사물을 보다 잘 구분하기 위해 빛의 파장에 가상의 구분을 지은 것이다. 이처럼 3차원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4차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축구 경기를 본다고 치자. 관중석에는 좌석이 단 한 자리밖에 없는데도 수만 명의 관중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운동장의 선수들은 공을 몰며 공간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때 한 선수가 공을 낚아채서 땅속을 향해 힘껏 차자 어느새 공은 골대를 향해 휘어져 들어간다. 골키퍼가 엉뚱한 방향으로 손을 뻗었는데도 공은 손에 다 튕겨나가고 그 공은 어느새 관중석으로 날아와 당신의 오른쪽 눈을 뚫고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런 일이 가능한 구조가 상상이 가는가? 지금 예를 들은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4차원의 열린 구조, 이것은 3차원에서는
상상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운 형이상의 초월적 구조로 채워져 있다. 그래도 4차원을 이해하는 데 신라 같은 희망의 끈은 있다. 그것은 바로 4차원과의 창구인 정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3차원의 폐쇄성이 최고도로 치달은 블랙홀도 결국은 극한점에 이르러서 4차원으로 복귀하지 않던가.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면 3차원의 모든 것은 결국 고향인 4차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개발을 통해 복귀의 시점을 조금 앞당겨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과연 신기루처럼 모호한 정신을 통해 철옹성 같은 차원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3차원 몸뚱이가 4차원 정신을 꽁꽁 독려매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정신이 육치에서 분리돼야만 4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이란 놈의 태생이 4차원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 지금은 3차원의 대차항수에 갇혀 고향 생각을 까맣게 잊고 지내지만 잘만 다루어 일깨워주면 옛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본서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종일관 시공을 넘나들며 상상의 세계를 두드리는 것도 바로 잠재된 4차원의 기억을 들춰내고자 합니다.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에게 옛적의 물건들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려는 것과 같다. 4차원에 대한 이해. 이것은 두 갈래 힘을 발휘할 것이다. 첫째는 5차원의 공을 깨닫는 도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둘째는 3차원에 펼쳐지는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하는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차원의 실존. 지금까지 차원에 대한 구분을 전제로 얘기를 풀어봤다. 이제부터는 차원의 실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차원이라 하면 1차원에서 5차원까지를 말한다. 그 이상의 차원은 단순히 축이나 방을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6차원, 7차원 등으로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런 것들은 축이나 방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방이란 방향이다. 혹자는 3차원에 시간의 축을 더하면 4차원이 된다고 말한다. 이건 역시 차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2차원 평면에 시간의 축을 더하면 3차원 입체가 되는가? 차원이란 개념 속에 시간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시간을 덧붙여 4차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차원은 각각의 경계마다 시공의 축이 동시에 굴절되면서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차원이란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2차원 평면의 예를 들어보자. 2차원은 3차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 경계가 뚜렷이 존재할까? 2차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어야 하는데 일모의 높이만 생겨도 3차원이 되고 만다. 따라서 2차원은 이론상의 존재이지 현실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3차원은 어떨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지니고 있으니 독립적인 존재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건 역시 차원에 갇혀 느껴지는 착각일 뿐이다. 세 축으로 이루어진 입체는 허공에 선을 그어 임의로 만든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입체를 잘게 부수면 신기루 같은 양자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세분화하면 허무하게도 텅 빈 허공만 외로이 남게 된다. 3차원은 독립적 존재가 아닌 4차원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이곳에 사는 생물들이 4차원과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단연코 죽음이다.
인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천의 이성을 버리면서까지 종교에 매달리겠는가. 살기 위해 미물이 되려는 발버둥,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구원의 손길에 매달리는 반지성적 몸부림.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눈을 살짝만 돌리면 죽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이 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3차원을 실존으로 규정하면서 육체의 소멸이 곧 죽음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3차원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을 구성하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3차원적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3차원이라 생각하는 폐쇄적 정보가 소멸되는 것일 뿐이다. 몸뚱이의 유무에 상관없이 4차원의 정보 활동은 끝없이 지속된다. 그렇다면 4차원은 실존하는 차원인가? 대답은 역시 아니다이다. 4차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4차원의 신이 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체의 순간을 맞게 된다. 이때 신들 또한 3차원 인간들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망함을 가진다. 하지만 실상은 죽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폐쇄성에서 해방되어 본래 모습인 5차원 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소식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당신의 본성이 곧 5차원 불이라고. 이것은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구원의 동아줄이 길게 늘어뜨려진다.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는 5차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 5차원을 모르면 동아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5차원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을 불도에서는 반야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존재는 오직 5차원뿐이다. 공으로 존재하는 5차원만이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이다. 5차원을 망각하는 순간 분별이라는 저항값이 커지면서 일정 영역이 폐쇄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4차원이다. 그리고 4차원을 망각하는 순간 대차항수에 의해 일정 영역이 폐쇄되면서 3차원이 생겨난다. 2차원과 1차원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차원 공이 그 속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에 차원이라는 마디들이 생겨난 것이다. 공의 마디, 즉 공절이 시공을 왜곡시키면서 마치 새로운 차원이 생겨난 것처럼 착시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일체유심조란 말처럼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3차원을 넘어 4차원, 더 나아가 5차원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생사를 비롯한 모든 분별이 통합되어 영원불멸하는 하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구원이란 것도 천국이나 극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높여 고차원적 존재로 거듭나는 데 있게 된다. 이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노력해 되찾아야만 하는 생명이 지닌 본연의 과제이다. 제7절 수리의 세계 1. 허수아이와 공.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관심사인 3차원 물질계의 탄생에 집중해 보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4차원과 3차원을 계속해서 넘나들기에 다소 어지러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다 보면 부지불식 중 차원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인류가 유사일에 늘 품어왔던 공통된 의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어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곧 우주론이다. 그런데 우주론은 비단 천체 물리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토록 궁구해야 할 본연의 화두이기도 하다. 우주는 내가 딛고 숨쉬는 보금자리면서 나를 만들어낸 생명의 근원인 까닭이다.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빅뱅론을 비롯해 다중우주론, 막우주론, 초권우주론, 인플레이션 우주론 등등 우주 탄생의 이론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한다. 그런데 이들 우주론들은 아쉽게도 저마다의 한계에 부닥쳐 있다. 빅뱅론은 익히 알듯이 특이점 이전의 인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우주론들 역시 인과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 차원의 한계에 직면하고 만다. 물론 막 우주론에서는 4차원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4차원 존재의 당위성과 브레인, 즉 막이 생겨나는 인과가 불명확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물리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연코 고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2차원 평면의 세계에서는 2차원의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차원을 한 단계 높여 4차원에서 바라보면 장막이 걷히며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물론 실존과 제일 원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4차원 역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차원을 한층 더 높여 5차원 공의 시각을 지녀야 한다. 차원을 2단계나 높인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5차원 공으로 봐야만 비로소 우주 탄생과 생명의 신비를 확연히 밝혀 지루하게 이어져 온 우주론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5차원 공은 분별을 넘어선 통합의 절대 세계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심지어 유와 무마저도 구분할 수 없다. 유무를 동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세계이다. 이렇게 되니 시공이 있으면서도 없게 되고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5차원의 유무의 개념이 갑자기 등장하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숫자 1과 0을 유무로 대체해서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이다. 1과 0이 상징하는 유, 무의 개념은 매우 단순하지만 존재의 근본 구조를 이룬다. 자, 이제 숫자 1과 0을 차원에 대비해보자. 숫자 1과 0을 상반되게 보면 3차원이 된다. 그만큼 1과 0의 관계가 소원하고 둘이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아날로그 상태에서 멈추고 만다. 그런데 1과 0이 포옹을 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일체 이용이 되면 세상은 달라진다. 바로 4차원이다. 그래서 정보가 유연하고 시공이 열린 가능성의 세상이 된다. 1과 0의 포옹이 너무 심해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한 덩어리로 녹아 불가분하게 되면 5차원이 된다. 1과 0을 동시에 만족하면서도 1도 아니고 0도 아닌 상태. 바로 삼라만상을 통합해 분별이 끊어진 절대의 세계이다. 그런데 3차원적 분별의 입장에서 1과 0이 하나라는 5차원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행한 것은 그나마 양자역학에서 1과 0의 혼돈을 증거하고 오늘날 가속화되는 디지털 문화에서 4차원의 정보 패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과 0을 완전한 통합체로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없지 않다. 디지털이란 숫자 1과 0을 나열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수학자 겸 철학자인 라이프니츠 1646년 탄생 1716년 졸. 이 라이프니츠는 1과 0만 있으면 모든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진법을 사용하는 기계를 고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1944년 영국 남부의
콜로소스라는 이진법 기계로 개성 발전되고 이것의 놀라운 계산 능력 덕분에 세계 2차 대전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전후 이 기계는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디지털 혁명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1과 0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수가 될 것이다. 유인 1에도 무인 0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숫자, 바로 허수 i이다. 그렇다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허수 i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던 옛 성현들은 마침내 공을 찾아냈다. 이것은 텅 빈 구멍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며 생겨나는 형상을 취한 것이다. 깜깜한 구멍 속은 마치 무 같기는 한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라 단정 지을 만한 것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제3의 그 무엇이다. 그런데 공은 1과 0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속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원인도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은 자존할 수 없고 0은 자존의 의미가 없다. 하지만 허수 i는 1도 아니고 0도 아니어서 자존할 수 있다는 놀라운 특성이 있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근원인 제일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도나 진리, 깨달음 등의 화두를 허수 i에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수 i에 해당하는 유무를 초월한 공, 이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온갖 요소를 펼쳐놓는 신비의 존재이리라. 오늘날 1과 0과 i, 유와 무와 공이라는 세 축이 인류의 문명을 떠받치고 있다. 이것을 옛 성현들은 정기신이라 칭했다. 정은 1, 기는 0, 신은 i라는 세 축으로서 대도에 이를 수 있다 하여 삼태극 또는 삼극체라 부른다. 이제 실존의 열쇠가 뭔지를 알았으니 원점으로 돌아와 차원을 두드려 보자. 우리의 목표는 4차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5차원이 아니던가. 1과 0이 한 몸으로 펼쳐지는 4차원의 정보세계, 나아가 1과 0이 합체 허수 i가 되어 존재하는 5차원 공의 세계, 이것이 인류의 지성에 던지는 마지막 화두가 될 것이다. 2. 수리의 세계. 말이 나온 김에 수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수를 이해하지 않고는 고차원 세계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는 일종의 언어로서 의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공효를 지녔다. 인간의 의식이란 수로 대들보를 세우고 그 위에 온갖 언어들로 장식하여 생겨난다. 그래서 수가 토대가 되지 않고는 지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학을 배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수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한 개념을 사물에 일일이 대응하여 상징으로서 생겨난다. 그러다가 수끼리 연산작용을 하면서 일관된 관념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질서 유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낸 사유의 도구, 이것이 수이다. 그래서 수는 수어라는 언어가 된다. 가을형 꽃을 바라볼 때 일반적 언어는 색과 향으로서 그것을 묘사한다. 여기에 시적 언어를 추가하면 감성까지 뭉클하게 한다. 그런데 수어로 보면 자연스럽게 꽃의 아름다움이 배제되고 오로지 구조로서만 바라보게 된다. 꽃이라는 전체에 해당하는 일, 그 속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그 꽃잎의 구조를 수에 일일이 대응하여 형태적으로 표현한다.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귀에 듣기 좋은 화음이란 것도 사실 수어의 조화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렇듯 수어는 숫자와 기호를 써서 변화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수어가 없으면 운동과 변화를 표현할 길이 없다. 수어로 보면 문학적 감성이 배제되어 삭막하고 몸이 건조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달리 보면 이렇게 냉정하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실상에 가깝게 볼 수 있다. 실상에 접근할수록 자연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이에 발맞춰 인간의 의식은 깨어나 성장하게 된다. 수어의 시작은 일에서부터이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세상을 가득 메운 만물이 막연히 있는 것으로만 여겨진다. 이런 전체상을 꼭 집어 일에 대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그 첫발을 일의 발견에서 찾는다. 사실 동물들도 하나 둘 정도의 수에 대한 감각은 지니고 있다. 가령 새 둥지에 5개의 알이 있을 경우 1개를 꺼내면 어미새가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2개를 꺼내면 금세 알아채려고 반응을 한다. 벙이는 신기하게도 홀수만을 판별하여 반응을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수에 대한 반응은 진정한 의미의 수라 할 수 없다. 수라 하려면 정확히 일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일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대인들이 뼈에 칼집을 내서 수를 센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응 방식에 의한 개수의 표현이지 숫자 1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온전한 형태의 숫자 1은 그로부터 약 10만 년이 흐른 뒤에 나타난다. 1937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베스트니츠 마을에서 55개의 선이 새겨진 늑대뼈가 발견되었다. 대략 2만에서 3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선들이 묶음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봐 일종의 진법이 아닌가 추론된다. 그리고 1962년경 우간다와 콩고 사이의 에드워즈 호숫가에서 하이젤린에 의해 눈금자가 새겨진 이샹고라는 뼈조각이 발견됐는데, 달의 주기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의 의미를 머금고 있는 제대로 된 숫자 1의 출현이라 할 것이다. 이제 숫자 1의 탄생과 더불어 인류 문명의 첫 대들보가 완성되었다. 흐릿했던 존재들이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존재한다는 명제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 위에 2, 3, 4, 5를 붙여 마음껏 존재의 지붕을 올리면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붕 올리기가 쉽지 않다. 중간중간에 수리도 하고 과정을 되돌려 재작업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래서 시작된 수의 행진에 결코 후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쌓이기만 하고 줄지는 않는 수리체계.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인류는 또다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BC 40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그 해법이 등장했다. 뼈조각이나 노건에 붙어있던 수를 떼어 조각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이렇게 수에 자유를 부여하니 드디어 빼는 것이 가능해졌다. 돈키호테 같은 덧셈 일변도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후진기를 넣어 되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숫자 1의 발견에 이어 인류 문명에 새로운 금자탑이 세워지는 순간이다. 덧셈과 뺄셈, 이제 수의 마술이 시작됐고, 이것과 더불어 인류의 문명은 쭉쭉 성장해 나갔다. BC 3000년경 이집트인들의 배포는 수의 몸짓을 거대하게 부풀리기에 이른다. 수메르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100만 단위까지 끌어올렸다. 게다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하나의 눈금으로 삼은 큐빗을 만들어 청량의 문호를 열기도 했다. BC 500년경 이렇게 발전해온 수는 그리스 사모스 섬 출신의 한 철학자의 손에 쥐어진다. 그에 의해 수는 또다시 놀라운 변신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피타고라스이다. 그는 짝수와 홀수의 개념을 정립했고 여러 가지 수학적 정리를 통해 자연수의 변신을 꾀하였다. 게다가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음악의 화음마저 자연수의 조합으로 풀어냄으로써 수는 만물이라는 다소 과장된 주장까지 끌어내었다.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뒤 아르키메데스가 등장하여 수를 추상적인 부분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고차원을 계산한 도구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아르키메데스는 BC 1870 몇 년경 태어나서 BC 2120 몇 년경에 죽은 그리스 시칠리아 섬 출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구에 외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는 그 부피의 1.5배이다라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정립하였다. 지렛대의 반비례 법칙을 발견하여 기술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수학의 영역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 공로가 있다.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주마가편이라고 BC 500년경 인도에서 개발한 아라비아 숫자 1, 2, 3, 4주가 전해지자 수는 마치 조물주고 사용하는 요술봉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베일에 쌓인 세상의 모든 문제를 수로서 풀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쯤 되면 수리가 완성된 것일까? 아직은 이르다. 세상에는 자연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 아직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전체 인구가 100명인 A마을에는 여성이 50명 살고 있다. B마을에는 전체 인구가 1000명인데 여성수는 300명이다. 이런 경우 어느 마을에 여성이 더 많을까? 자연수만으로 봤을 때는 B마을이 A마을보다 6배 많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B마을에서 여성 부족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현대인들의 지성수준에서 보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자연수밖에 측정 도구가 없었던 당시의 사회에서는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어떤 사람이 분수라는 것을 들고 나와 이 문제를 뚝딱 풀어버린 것이다. 분수는 숫자 둘을 결합하여 비율을 만든다. 두 마을이 처한 상황을 두 숫자에 각각 대응시켜 남녀의 비율을 상징한다. 이로써 베일에 쌓여 있던 문제가 풀려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분수는 고대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분수는 인간에게 만물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식을 선사했다. 주어진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았고 여기서 주관과 객관, 전체와 개체라는 명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태극의 이치가 마침내 분수의 발견과 더불어 시작됐고 실로 인류 지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인류는 숫자 1과 -1 그리고 분수를 손에 넣음으로써 의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졌다. 특히 당시 번성하던 로마처럼 대단한 병력을 세거나 복잡한 장사의 셈을 할 때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기존의 수리 체계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인류는 또다시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드디어 북부 인디아에 있는 관리오르라는 사원에서 전혀 새로운 숫자가 등장한다. 꽃의 수를 세면서 나타난 신비의 숫자, 그것은 바로 0이다. 25,000살 먹은 숫자 1에 비해 숫자 0의 나이는 고작 1,000살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0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해괴한 수라 하여 외면하거나 놀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0의 등장이 또 하나의 인류 지성의 금자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1에 0을 결합하자 마법이 시작됐다. 아무리 큰 수라 해도 세는데 문제가 없게 되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엄청난 수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0을 통해 또 하나의 대들보를 발견했고 이것을 통해 전보다 쉽고 빠르게 지붕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집을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그야말로 고층 빌딩의 세계이다. 흑공을 향해 끊임없이 집을 올려야 하는 복합적 문명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학만으로는 빌딩을 세울 수 없다는 한계에 부닥쳤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유리수와 무리수가 지닌 무한의 개념이다. 이들 무한수는 한동안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그것은 무한수가 실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즉, 3차원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각도의 무한 개념이 등장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무한집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무한집합의 세계는 유한세계의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다. 크기가 다른 수의 집합이라도 그 내부 수의 농도는 같다는 상식을 초월한 결과가 등장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발상은 이제껏 인류의 의식을 지배해온 유한세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림자의 문제는 평면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시야를 확장해 입체의 세계를 봐야지만 비로소 그 원리가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무한 개념을 도입하여 3차원의 문제를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무한의 세계는 신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꺼리거나 외면했다. 하지만 무한의 세계로 진출하지 못하면 인류의 지성은 멈추고 말 것이다. 인간의 쉬지 않는 지적 호기심은 몇몇 수학자들로 하여금 무한세계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게 하였고 마침내 하나둘씩 그 규칙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현대 수학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허수 아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수이다. 1에도 0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허수 아이를 표현하자면 1,0이 된다. 언제나 쌍으로 존재하며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가상의 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허수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0이 등장했을 때 못지않게 의욕의 눈길로 보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 역시 인류 문명의 대들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수아이가 가담하여 새로운 대들보가 추가되자 이제는 작은 건물의 지붕을 얻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맥스웰의 전자기 역학을 비롯한 현대 물리학이 발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만큼 가능성의 세계가 무한히 열려있게 되었다. 이제 실수의 허수가 결합하면서 복소수가 탄생했고 이것이 인류 문명의 현주소가 되었다. 오늘날 인류가 새로운 초과학 문명을 열기 위해서는 복소수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 복소수 너머에 있는 수, 이것을 도화학에서는 공수라 한다.
공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의미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허수아이를 생각하면 된다. 허수아이와 여러 면에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허수아이는 복소수라는 틀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공수와 구별된다. 복소수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전능을 표현하는 수, 그것이 바로 공수이다. 쉽게 말해 공수가 한 권의 책이라면 기존의 수들은 문장이거나 낱낱의 단어에 불과할 것이다. 공수는 차원과 연산을 뛰어넘어 마음 가는 대로 전체상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내면뿐만 아니라 현실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도학에서는 이것을 전지전능이라 부른다. 공수의 성립을 가져오려면 첫째, 차원을 적어도 4차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3차원에서는 복소수 이상을 도입할 수 없지만 4차원에서부터는 공수를 일부나마 현실화시킬 수 있다. 둘째, 상상과 실제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공수는 그야말로 공연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자유자재로 공수를 펼쳐 변화 창조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다. 공수의 조합에 유력과 무력, 사상과 발계, 그리고 지정의식으로 교차되는 사념을 적용하면 공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활용할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깨달음의 궁극에 이르게 된다. 공수, 이것은 수학의 화두이면서도 도학의 결론이다. 언제쯤에야 인류의 지성이 공수를 두드릴 만큼 무르익을 것인가? 3. 수와 창조. 지금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무한대의 시공을 누비면서 창조의 세계를 살펴봤다. 태일에서 무각, 그리고 창조점이 찍히면서 홍극이 발생했고 연이어 태역, 태초, 태시, 태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4차원 세계가 펼쳐졌다. 그리고 육기운 등의 궁극에 이르러 술공을 통해 3차원 세계가 태동했다. 이곳에 우여곡절 끝에 생명이 화생하고 다시 오랜 세월을 기다려 인간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그 인간 중의 한 명이 바로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나이다. 이제 우리의 여행을 간결하게 정리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하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정리하는 데는 역시 수어를 쓰는 것이 제일이다. 수어만큼 군더더기 없이 논리정연한 언어는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작동시켜 테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빠른 속도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오로지 수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것이다. 절대체인 테일. 이곳은 1도 아니고 0도 아닌 그렇기에 1이면서 동시에 0이 되는 곳이다. 이런 수를 우리는 공수라 부른다. 공수는 자존하며 영원불변하는 수이다. 온 우주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우주 자체이다. 쉽게 말해 캔버스와 물감의 분별이 사라진 절대이다. 그렇기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공수는 그야말로 전지전능의 경지를 여는 열쇠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격을 부여하여 창조주 혹은 조물주라 부르기도 한다. 구도자들이 인생을 걸고 수행에 매진한 것도 공수를 터득하기 위해서이다. 공수를 이해해야만 반야를 정득하고 이로써 실존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자, 이제부터는 공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분별을 초월하여 청정법신으로 머물러 있는 공수에 극미한 변화가 발생한다. 자신이 공수란 사실을 망각하게 된 것이다. 실존에 대한 자각마저 소멸된 상태, 바로 절대무가 펼쳐졌다. 이런 시기를 무극이라 하고 여기서 창출된 수는 무수인 0이다. 0이 나올 때 1은 잠복되어 있다. 0은 창조수이다. 공수에 0이 생겼다는 것은 곧
유수인 일을 불러온다는 것을 뜻한다. 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영에서 일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일의 세계는 변화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에서 처음 나온 수, 그것은 무한수이다. 0에서 1이 나오는 동시에 공간을 무한세계로 뒤덮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한수가 창출하게 된다. 여기서 무한수란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초월적 수를 의미한다. 무한수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우리는 5차원이라 부른다. 시공에 자유롭고 정보가 열려 하나로 연결된 세계, 진공에 뿌리를 두고 극미하게 분별을 이루는 세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5차원 무한세계는 분별에 대한 머무름이 너무 미약하여 제2, 제3의 분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단조로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무한수로 충만한 5차원 세상이 까마득한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타임머신의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지 않는다면 결코 이 시기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며칠 동안 시간을 흘려보내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차츰 분별에 대한 머무름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5차원의 곳곳에 유력과 무력의 고체가 뚜렷해지면서